안녕하세요. 리얼 사연극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사시는 정윤정 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정윤정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48입니다. 요즘 작은 식물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꽃 이름을 가르치다 보면 예전에 제가 꽃집을 하던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죠. 손님들이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는 게 제 보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모든 게 점점 멀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하면서부터요. 25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시간이요. 남편은 지방국립대 교수였고 저는 그 옆에서 묵묵히 집안을 돌봤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순 여사는 전직 피아노 교사셨어요. 품위와 교양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분이셨죠. 늘 단정한 옷차림에 바른 자세,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신 건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급히 옷을 껴입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도 따라갔죠.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하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른쪽 뇌혈관이 막혔다고요. 왼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됐고 말도 어눌해지셨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나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간병은 당신이 해야지. 내가 학교를 어떻게 비워? 학생들도 있고.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날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꽃집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한 상태였고요. 마지막 직장이었던 화훼 유통회사마저 손을 뗐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님 방에 들어가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대소변도 받아내고 침대에서 일으켜 휠체어에 앉혀드렸죠. 등을 닦아드리고 손발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말씀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정아, 이 방 좀 치워. 먼지가 가득하잖아. 방금 막 청소를 끝낸 직후였습니다. 윤정아, 이 물은 너무 차가워. 미지근하게 데워와. 온도계로 재서 딱 적정 온도로 맞춘 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프신 분이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단호박죽을 끓였습니다. 단호박을 쪄서 곱게 으깨고 불린 쌀과 함께 은근하게 끓였어요. 체에 2번 걸러서 목넘김이 부드럽게 했습니다. 소금 간도 아주 살짝만 했죠. 어머님은 짠 음식을 싫어하셨으니까요. 참기름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트레이에 담아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침대 옆에 앉아 숟가락을 떴습니다. 후 불어서 적당히 식힌 뒤 입가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입을 벌리셨습니다. 한 숟가락을 넘기시더니 얼굴이 일그러지셨어요. 그리고 퇴. 죽을 뱉으셨습니다. 노란 죽이 이불 위로 튀었습니다. 제 손등에도 뜨거운 액체가 튀었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짜기만 하고 텁텁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아휴, 됐어. 내가 해온 음식은 맛이 없어. 항상 그래. 이 맛도 모르고 사는 게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일어섰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뜨겁고 씁쓸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위 거울을 봤어요. 아니,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화장대 위에 놓인 금장 손거울. 결혼식 날 어머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늘 단정해야 우리 집안 체면이 서는 거야. 그때 그 말씀과 함께 건네주신 거울이었죠. 손거울을 들어 제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핏기 없는 창백한 피부, 움푹 들어간 눈두덩이, 입꼬리는 언제부터인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요. 이게 나야? 25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 여자가 나였나? 금장 테두리 안에 갇힌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어버린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변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게 맞겠네요. 남편의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원래 저녁 7시면 퇴근했습니다. 규칙적인 사람이었죠. 25년 결혼 생활 동안 거의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9시, 그 다음엔 10시. 어느 날은 자정이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석훈 씨, 요즘 많이 바쁘세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물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학교 일이 많아서 교수 평가 준비도 해야 하고 논문도 써야 하고. 그러면서 제 눈은 피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거짓말할 때 상대방 눈을 못 쳐다보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25년을 같이 살면 이런 건 다 알게 됩니다. 며칠 뒤 통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왔는데 이번 달은 1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난달도 200만 원이었고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병원비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생활비까지 줄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석훈 씨, 생활비가 줄었던데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사정이 안 좋아서 당분간 조금만 아껴 써줘.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은 안 할 테니까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한복리 아주머니. 60대 초반의 다부진 체구의 직선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었어요. 주 3회 어머님을 목욕시켜주러 오셨죠. 그날도 어머님 목욕을 마치고 나오시던 아주머니가 제게 슬쩍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주머니. 저기,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주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교수님 자주 오시던 분 있잖아요. 젊고 세련된 그 여자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요? 저도 이름은 모르는데, 한두 달 전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셨어요. 어머님 병실에서 교수님이랑 얘기하시던데,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게 생긴 분인데요? 30대 후반쯤? 키 크고 화장 진하게 하고, 옷도 비싸 보이게 입으시더라고요. 향수 냄새도 진하고.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분한테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사모님한테 하시는 것보다 훨씬.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겨우 그 말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께 저녁 식사를 챙겨드리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삼계죽을 끓여갔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숟가락을 떠서 드리려는데 어머님이 입을 돌리셨습니다. 오늘은 안 먹을래. 입맛이 없어. 조금이라도 드셔야. 됐다니까. 내가 해온 음식은 먹기 싫어. 또 그 말씀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다른 분이 자주 오신다던데요? 어머님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아, 지선이 말하는 거야? 그 애는 참 효녀야. 너랑은 비교가 안 돼. 지선. 그 이름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진짜 세심하고 착해.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알아서 가져오고 말도 예쁘게 하고. 어머님은 웃고 계셨습니다.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애는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어. 너처럼 촌스럽지 않고.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선이가 자주 올 거야. 너는 신경 꺼도 돼.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거실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선. 교수님이랑 자주 온다는 그 여자. 어머님이 효녀라고 칭찬하는 그 여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줄어든 생활비. 그 여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배신감? 모욕감? 그런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됐어요. 25년, 나는 이 집안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다. 꽃집도 접었고, 직장도 그만뒀고, 내 꿈도 다 포기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간병하고, 남편 뒷바라지했다. 그런데 이게 뭐야? 다른 여자?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효녀라고 부른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그날 밤 남편이 자정이 넘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 안 자고 뭐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석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 뭔가 숨기고 있어. 남편은 제 질문을 피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주머니의 말이 맴돌았어요. 젊고 세련된 여자. 일주일에 2~3번씩 병실에 온다는 그 여자.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님이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간호사실에 들렀습니다. 저기요,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담당 간호사가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보호자님? 제가 병실에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언제 어디서 놓쳤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저는 작은 모니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치를 보시려고요? 일주일 정도요.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배속으로 넘기며 봤어요. 복도, 병실 입구, 사람들의 왔다 갔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3일 전 오후 6시 27분. 어머님 병실 앞복도였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긴 머리, 날씬한 체구.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화면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웃고 있었고요. 그러더니 남편이 그 여자의 코트 깃을 고쳐줬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그 여자는 고마워하며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 그분이요?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어머님이랑 친하신 것 같던데.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코트,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아, 맞다. 2달 전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였습니다. 윤정아, 이거 봐. 내가 생일 선물로 받았어. 어머님은 침대 옆 옷장에서 코트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지선이가 사다 줬어. 백화점에서 샀대. 비쌌을 텐데 효심이 참 깊지?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똑같은 코트였어요. CCTV 속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코트. 지선이가 어머님께 선물했다는 그 코트.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서서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연구실. 거기에 뭔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오후 남편이 수업 때문에 3시간 비운다고 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대학 캠퍼스로 향했어요. 20년 만에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경제학과 건물 3층. 남편의 연구실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가득 책들, 책상 위 컴퓨터, 서류 더미, 어디부터 찾아야 할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볼펜, 클립, 포스트잇. 두 번째 서랍. 학생 리포트들. 세 번째 서랍. 개인 서류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 밑을 들여다봤어요. 작은 박스가 보였습니다. 꺼냈습니다. 열어봤어요.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카페, 백화점. 금액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생활비는 줄여놓고 이런데 돈을 썼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박스 맨 밑에서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흰 바탕에 금색 글씨. 선샤인 브런치 카페. 대표 양지선.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양지선. 지선. 그 이름이었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석훈 오빠, 오늘도 고마워요. 언제나 응원할게요. 지선. 오빠. 그 여자는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의 내연녀. 어머님의 새 며느리 후보. 양지선. 카페 대표. 그 모든 게 연결됐어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25년. 나는 25년을 이 남자와 살았다. 아이도 낳고 싶었지만 남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했죠. 그 말을 믿고 저도 포기했어요. 대신 남편의 뒷바라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다른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를 시어머니까지 효녀라고 부르고 있어. 나는 뭐였어? 25년간 나는 대체 뭐였냐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 없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변호사를 만나야 해. 주머니 속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양지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았어. 이제 끝까지 파헤쳐 주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양지선. 카페 대표.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야? 어떻게 남편을 만났고 왜 시어머니한테까지 접근한 거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알아야만 했어요.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선샤인 브런치 카페. 강남구 청담동 소재. 인테리어가 화려한 브런치 카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었어요.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음식 사진, 인테리어 사진, 그리고 대표 인사말. 안녕하세요. 양지선입니다. 여러분께 특별한 시간을 선물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여자. 긴 생머리, 화사한 미소, 우아한 자세. 이 여자구나.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대학 동창에게 전화했습니다. 최성우. 변호사가 된 친구였어요. 대학 때 같은 동아리였습니다. 꽃꽂이 동아리. 저는 화훼 디자인 전공이었고 성우는 취미로 배우러 왔었죠. 졸업 후로 연락이 뜸했는데 몇 년 전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었어요. 윤정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성우야, 나 좀 도와줄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괜찮아? 이혼? 하려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낼게. 다음 날 오후 강남에 있는 성우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책장 가득 법전들과 판례집들. 성우는 저를 보자마자 차를 내왔습니다. 앉아. 천천히 말해봐.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줄어든 생활비, CCTV 속 장면, 명함, 시어머니의 태도. 성우는 묵묵히 듣더니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성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금융 거래 내역. 가능한 모든 것. 어떻게? 일단 통장부터 확인해봐. 남편 명의 카드 사용 내역도. 그리고 성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확인할 수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의 사생활을 엿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볼게. 윤정아, 성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증거는 복수보다 강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움직여. 알겠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호텔 라운지. 패턴이 보였어요. 핸드폰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한복리 아주머니. 평소처럼 어머님 목욕을 시켜드리고 나오셨어요. 사모님,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뭔데요? 어머님 방에서 찾았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거.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요양원 입소 계약서 사본. 계약자 이름 오말순. 보호자 윤석훈. 요양원 이름 실버힐스 요양원. 계약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년 선납 3천만 원. 환불 불가. 보호자 동의 필수. 날짜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석 달 전? 그때는 어머님이 집에 계셨는데 왜 요양원 계약을? 그리고 1년 선납에 환불 불가라고. 이거 왜 숨겨져 있었을까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짐작은 갔습니다. 이 계약서의 의미, 남편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이었다는 것, 미리 돈을 냈다는 것, 그리고 환불이 안 된다는 것, 누군가를 버리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래야죠. 사모님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아주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도 이 일 오래 했지만요. 정말 무서운 건 아픈 게 아니라 사람 버릇이에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람 버릇? 맞아요.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선납금 3천만 원. 생활비를 줄인 이유가 이거였구나. 요양원 비용 때문이었어.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지? 왜 숨긴 거야? 아, 알겠다. 나를 속이려고.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나랑 이혼하려고. 그리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하려고. 모든 게 계획이었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분노를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서류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금장 손거울이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여전히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순종적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날카롭고 단단한 눈빛이었죠.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우야, 증거 하나 더 찾았어. 요양원 계약서. 좋아. 계속 그렇게 해. 차근차근 모으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당신들이 날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요.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어머, 고마워라. 지선이는 정말 세심해. 어머님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그런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양지선이 어머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셔야 해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래, 내가 오면 기분이 좋아진다. 남편이 창가에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곧 요양원으로 옮기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사들도 있고. 그래, 석훈이 알아서 해라. 난 내 판단을 믿는다.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양지선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오빠, 언제쯤 정리되는 거예요? 오빠. 그 호칭이 귀에 박혔습니다.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끝날 거야. 그 사람은요? 양지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 나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집 넘기고 나면 조용히 끝날 거야. 어머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선아, 조금만 참아. 윤석훈이 이제 정리한다더라. 이 여자도 이젠 끝났지. 이 여자. 25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이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님도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윤정이 그 사람은 간병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양지선의 말이었습니다. 맞아. 솜씨도 없고 눈치도 없고.
지선이 너 같은 며느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나를 비웃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어요. 빨간 녹음 버튼. 손가락이 화면 위에 올려졌습니다. 누를까 말까? 아니야. 고민할 필요 없어. 눌렀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나저나 요양원 계약금은 다 냈어요? 양지선이 물었습니다. 응, 3천만 원 선납했어. 환불 안 되는 조건으로.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거기 계속 계시는 거네요? 그렇지.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오빠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 합의하면서 넘기라고 할 거야. 집만 넘기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 윤정이가 순순히 동의할까요? 동의 안 하면 길게 가는 거지. 어차피 증거는 없으니까. 내가 잘 처리할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증거는 없다고. 지금 내가 다 듣고 있는데? 녹음하고 있는데? 오빠 믿어요. 그럼 우리 카페 확장도 할 수 있겠네요? 그래, 내 카페 부도 위기 넘기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 집 팔면 그걸로 해결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였구나. 이 여자의 목적도 남편의 돈이었어. 집이었어. 사랑 같은 건 없었어. 다 계산이었어. 어머님 감사해요. 오빠랑 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당연하지. 넌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야. 어머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을 멈췄어요. 4분 38초. 충분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선아, 조금만 참아.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췄습니다. 충분했어요. 이제 증거가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 있어. 세 사람 대화. 내일 보여줄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잘했어. 내일 사무실로 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어요. 30분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심장까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금장 손거울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얼굴을 비춰봤어요.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거울 너머로 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양지선.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증거는 내 손에 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저녁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7시였어요. 요즘에는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갑자기 일찍 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저를 찾았습니다. 여보, 거실로 나와봐.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앉아.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끝난 사이잖아. 25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그게 뭐 대수야. 형식만 유지했지 진짜 부부는 아니었잖아.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신 잘못은 없어.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야. 남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여기 보면 조건 다 적혀 있어.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없음. 재산 분할 없음이요? 이 집은 내 명의야. 어머니 명의였다가 내한테 증여된 거고. 그래도 제가 25년 동안 뭘 했는데? 집안일? 그건 당연한 거잖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간병도 제대로 못했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해 하셨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병을 제대로 못했다고. 3년 동안 밤낮 없이 모셨는데 집을 넘기면 조용히 끝내자. 법정까지 가면 당신도 피곤해.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남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외도했다는 증거? 없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합의하는 게 서로 좋아.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남편은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5천만 원. 그게 25년의 값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선 뭔가였습니다. 무력감, 절망.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했어요. 윤정아? 무슨 일이야? 성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 합의서 받았어. 집 넘기래. 재산 분할도 없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재산 분할 청구권은 당연한 거야. 남편이. 증거 없으면 소용없대. 법정 가면 길어진대. 윤정아, 진정해. 우리한테 녹음 파일 있잖아. 맞아. 녹음 파일. 어제 병실에서 녹음한 파일. 그래. 맞아. 내일 당장 사무실로 와. 제대로 대응할 거야. 고마워, 성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남편의 차갑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방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편하게 자는구나. 25년을 함께 산 사람을 버리면서도 저렇게 잘 자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베개가 축축하게 젖었어요. 새벽 4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 금장 손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얼굴을 비춰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축 처진 입꼬리. 이게 나야? 결혼식 날 이 거울을 받았을 때 나는 웃고 있었어. 행복하다고 믿었어. 하지만 지금은 거울 속 여자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던졌습니다. 거울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찢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거울. 금장 테두리에 금이 갔습니다. 거울 유리도 갈라져 있었어요. 2조각, 3조각, 여러 조각으로. 각 조각마다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찢겨진 내 얼굴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앉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25년. 내 인생 25년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구나.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뭐 하는 거야, 새벽부터. 저를 내려다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거울을 봤습니다. 미쳤어? 왜 물건을 부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혀를 찼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빨리 도장이나 찍어. 다시 침실로 들어갔어요. 혼자 남겨졌습니다. 깨진 거울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손가락에 유리 파편이 찔렸어요. 피가 났습니다. 아팠지만 계속 주웠습니다. 조각들을 모아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내 얼굴이 조각조각 비쳤습니다. 이게 나야. 산산조각 난 나.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성우를 만나 상담을 받았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거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재산 분할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왜? 오래 걸리잖아. 법정 소송. 그래도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 증인 신문, 서류 제출, 변호사 비용. 그 모든 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생각해봤어? 집만 넘기면 깨끗이 끝나.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상처 주지 말자고. 이미 다 부서졌는데? 하지만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도장 찍을게요.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잘 생각했어. 현명한 선택이야. 서류를 가져왔어요. 도장을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서류 위에 올려놓았어요. 꾹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집안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정리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을 쌌어요. 내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옷, 책, 사진들. 25년의 흔적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내가 도장을 찍기 전날 밤 성우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다는 걸. 녹음 파일, 요양원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CCTV 캡처 화면. 윤정아, 일단 도장 찍어. 그 사람들 안심시켜. 성우가 말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소송 들어갈게. 합의는 무효가 될 거야. 사기에 의한 합의니까. 맞아. 사기였어. 외도 사실을 숨기고 받은 합의니까. 법적으로 무효야. 일주일 후 남편에게 소장이 날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 남편은 그날 저녁 회색 얼굴로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소장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합의했잖아. 도장 찍었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합의는 무효예요. 외도 사실을 숨기고 받은 합의니까요. 외도? 무슨 소리야? 녹음 파일 있어요. 병실에서 양지선 씨랑 어머님이랑 나눈 대화. 다 녹음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언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멍청하지 않아요. 그날 이후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자료 2억, 재산 분할집의 절반, 양육비는 없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양지선의 카페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편의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 여자는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어요. 한 달 만에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 종료. 청담동 거리를 지나다 봤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공고문. 선 하나 그어진 간판. 텅 빈 내부. 한때 화려했던 공간이 폐허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외도 이혼 소송, 어머니 유기 계획.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고 교수 사회에서도 입방아에 올랐어요. 2달 후 남편은 학교에서 해임됐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징계 해임. 통보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요양원 선납금 3천만 원. 카페 보증 대출 1억. 법원 판결 위자료 2억. 재산 분할로 집은 팔려야 했고 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실버힐스 요양원. 남편이 선납금을 낸 그곳. 알고 보니 불법 운영 시설이었습니다. 무자격 간병인, 부실한 시설, 위생 문제. 적발돼서 폐쇄됐어요. 어머님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립요양원. 남편이 비용을 낼 수 없게 되면서 보낸 곳이었죠. 나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왜 갔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복수하고 싶어서? 아니면 확인하고 싶어서?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노인들의 기침 소리만 간간히 들렸어요. 3층 치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마른 팔. 어머님. 불렀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윤정이요. 윤정이? 누구?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치매가 온 거였어요. 제 아들은 어디 갔어요? 석훈이는? 석훈이가 날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원망이 밀려와야 하는데 그런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공허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봤습니다. 거기 놓여 있었어요. 금장 손거울. 제가 던져서 깨진 그 거울.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 집을 정리하면서 남편이 챙긴 걸까?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금장 테두리에 금이가 있었어요. 거울 유리도 갈라진 채였습니다. 거울을 통해 어머님을 봤습니다. 작고 초라한 모습. 한때 품위와 교양을 자랑하던 분.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 이거 가져가세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 안 오셔서 그냥 놔뒀는데 필요 없으시면 버릴게요. 아니요. 거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가 가져갈게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 세 사람 모두 무너졌어. 남편은 모든 걸 잃었고, 양지선은 파산했고, 어머님은 기억을 잃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채워진 게 아니라 더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니, 이제는 집이 아니었죠. 임시로 얻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방 한 칸, 화장실 하나. 25년 살던 넓은 집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숨통이 트였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가방에서 금장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깨진 거울. 금이 간 틈새로 빛이 들어왔어요. 거울을 들어 내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여전히 핏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 단단하고 차가운 눈빛. 이제 뭘 해야 하지?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나는 경기도 작은 도시의 식물원을 열었습니다. 윤정의 작은 정원. 간판에 쓰인 이름. 처음으로 내 이름을 내건 공간이었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30평 남짓한 공간. 온실 하나, 작은 교실 하나, 정원 한 칸. 하지만 내 것이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 그걸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한 달에 2~3명.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식물을 가르치는 곳. 정성껏 돌보는 작은 식물원. 토요일 오전반이 생겼어요. 아이들 5명. 7살부터 10살까지.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는 아이들. 선생님, 이거 언제 싹나요? 일주일쯤 기다려봐. 매일 물 주고 햇빛 보여주면 싹이 나올 거야. 와, 신기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씨앗이 싹을 틀 때, 작은 잎이 돋아날 때, 꽃봉오리가 맺힐 때, 아이들은 환호했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선생님, 토마토 빨개졌어요. 그래? 그럼 따볼까? 아이의 손을 잡고 토마토를 땄어요. 빨갛고 탱글탱글한 토마토. 우와, 제가 키운 거예요. 맞아. 내가 매일 물 주고 돌봐줘서 이렇게 자란 거야. 아이는 토마토를 소중히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랬을까? 무언가를 키우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25년 동안 나는 돌봤다고 믿었어요. 남편을 돌보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하지만 그건 진짜 돌봄이 아니었어. 의무였고 강요였고 희생이었어. 진짜 돌봄은 이런 거야.
어느 토요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혼자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낙엽을 쓸고 화분을 옮기고,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성우였어요. 윤정아. 성우야?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 잘 지내나 싶어서. 성우는 정원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참 좋다. 너답네. 고마워. 행복해 보여. 예전보다 훨씬. 행복.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나 행복한가? 잘 모르겠어. 하지만 평온해. 마음이 편해.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그게 행복인가? 그런 것 같아. 조금씩. 성우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걱정됐거든. 이제 괜찮아. 정말로. 성우는 차 한 잔 마시고 돌아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정원을 물들였습니다.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금장 손거울이 놓여 있었어요. 매일 닦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금장 테두리를 닦았어요. 금은 많이 달았습니다. 25년 전처럼 반짝이지 않았어요. 금이 간 틈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이 거울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기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울을 들어 얼굴을 비춰봤습니다. 핏기가 돌아온 얼굴, 웃음기가 생긴 입꼬리, 생기가 도는 눈빛, 금이 간 틈새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저녁 노을빛이 거울에 반사됐습니다. 금빛과 붉은빛이 뒤섞여 아름다웠어요. 금이 간 틈새로 빛이 들어온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구나. 완벽한 거울이었다면 이 빛은 보지 못했을 거야. 깨지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움을 몰랐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부서졌기에 다시 만들어질 수 있었어. 금이 갔기에 빛이 들어올 수 있었어. 거울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이들이 심은 해바라기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면 씨앗이 연글겠죠. 그 씨앗을 모아서 내년 봄에 다시 심을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순환이에요. 나도 그래요. 25년이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삶은 계속돼요.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양지선도.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을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요. 내 이름으로 산 첫 번째 해였습니다. 윤정으로 산 첫 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윤정으로. 힘들었지만 해냈어요. 앞으로도 힘들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였죠. 25년을 살고 1년을 버티고 다시 시작한 이야기.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어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